하반기에는 아마 이 세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셀트리온도 실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수출을 해낸 또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과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하반기 뭐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제약바이오는 좀 강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제약바이오 하면은 사실 이게 막 종목들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뭔가 해도 실상 내가 막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표님께 사실 전에도 여러 차례 배우긴 했지만 그때 큰 도움을 받았던지라 오늘도 혹시라도 좀 새롭게 알려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많이 배우고 싶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대표님께서 특별히 좀 하반기에 주목하고 계신 뭐 주식이나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기존에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최근에도 이제 그 성과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오늘 보니까 31일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그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하게 올라왔던 거에 약간의 되돌림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그런 좋은 환경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리가캠이라든가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ABL 바이오는 뭐 회사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올해 기술 수출 이제 자신감 굉장히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반이나 이렇게 하나 더 물질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이던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 볼 만하다. 또 이중항체 ADC 쪽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이제 굉장히 밝은 이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에이프릴바이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IPO 돼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오름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이 올라옵니다. 이 회사는 ADC의 일종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항체에다가 이제 약물을 페이로드를 결합한 게 아니라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로드 대신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타겟하는 그런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이 세 개의 회사가 모두 다 공이 ADC를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이중항체 ADC라는 ABL 바이오, 그다음에 오름 테라퓨틱, 여기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재밌습니다. 한쪽은 항체를 단클론 항체, 단일 항체에서 결합 자리가 2개 있는 이중 항체를 갖다 붙인 거죠. ABL 바이오는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ADC에서 오른쪽 이제 페이로드 쪽에 단백질 분해제를 이제 붙인 게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아마 이 세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셀트리온도 실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과거 주가를 보면 실적하고 상당히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특히 영업이익 이런 그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우상향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내년 진펜트라가 올라오면서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 또 이제 보면은 최근에 기술 수출을 해낸 에이프릴 바이오도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룬드백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이제 큰 적응증으로 진출을 아마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그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900억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어서 올해 흑자도 나고 또 당분간은 자금 걱정 없이 연구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퓨처캠도 임상 이상 중요한 그 결과 발표가 올해 내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임상이 거의 다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아마 연내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일상에서 나왔던 것처럼만 나와준다 그러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A상 FC705 요 물질에 대한 그 기대감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 그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임상 이상에서 나와서 글로벌 랭킹 그 약물 중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약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상에서 뚜렷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주가가 굉장히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되게 또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던 네. ADC 네. 분야도 하반기에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임상 이상 결과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된다라는 네. 부분도 네.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임상 결과가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가가 이후로 또 올라갈까?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의구심이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시가총액이 워낙 그 이제 임상 이상 물질 예를 들어서 그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그다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또 조정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임상 이상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그 느끼는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가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런 그 POC 그러니까 약물의 효능을 검증한 그런 단계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큰 변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큐로셀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에서 약물 가능성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 변동폭이 조금 있긴 한데 일정 부분 이내로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매출이 바로 일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서히 좀 그 미리 반영하고 푹 꺼지고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런 거는 심합니다. 심하고 대신 이제 그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좀 심하게 반영하는 보지도 않고 심하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예 언급도 하기 굉장히 어렵죠. 안 하죠. 예. 그래서 가끔 묻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왜 언급을 안 하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난감하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올라가는 게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약바이오 좀 투자 난이도가 확실히 좀 높지 않나 싶은데 대표님께서 그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선별할 때 있어서 특별히 좀 체크하시는 기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몇 가지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바이오 주식을 투자할 때는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바이오 쪽은 그 자체가 신약 승인 받을 확률 그런 임상에 들어가더라도 신약 승인 받을 확률이 뭐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까다롭게 보면 볼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까다롭게 봐야 되느냐. 처음에는 기술 트렌드가 맞느냐 하는 거고요.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아마 증권거래소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글로벌 파마한테 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봐요. 그래서 기술 수출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상 몇 상 단계냐, 임상 최소한 2상 단계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임상 1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효능을 검증을 한 거를 이제 데이터도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상에서도 데이터를 조금씩 이제 보여주거든요. 효능이 있느냐 하는 거, 그 부분도 체크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연구개발할 자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빗나간다 그러면 좀 더욱더 까다롭게 투자하시는 것을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묶어가지고 저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되는 종목들을 쭉 풀르다가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 안에서 이벤트라든가 중요한 또 발표 또 일정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적절하게 비중을 넣어서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투자하신다 그러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이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기업 선별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이벤트 일정부터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주가가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언제 임상 발표회 또는 이 기업 언제 학회에 참여한대 이런 이벤트를 보고 그 이벤트 전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사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유니버스와 같이 좀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경험도 있고 임상에 대한 효능이 확인이 됐고 현금에 대한 좀 넉넉한 기업들을 미리부터 좀 리스트업을 쫙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기업들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렇게 좀 수순위로 놓고 보면은 좀 더 투자 효율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유니버스 안에 들어오지 않은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유니버스 안에 그렇게 이제 투자하고 싶으면은 유니버스에 올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상당히 까다롭게 보면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지만 그 손실이 크게 날 때 어떨 때 크게 나냐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사게 되고 또 그냥 어쩌다가 비중을 늘리게 되고 이러면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훅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해결책이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건강도 해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니버스에 올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이 올리게 된 근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반드시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게 돼요. 내가 여기 올린 이유가 이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리고 돈도 2년 동안 당장 쓸 돈도 있는데 그리고 이 회사는 임상 결과가 잘 나왔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내가 한번 사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올려놨다가 내가 샀는데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주가가 같이 빠질 때는 대부분 같이 빠지거든요. 또 올랐다가 또 훅 빠지죠. 그러면 나는 한번 버틸 거야. 아니면은
조금 더 사볼 거야.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좀 맞서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맞서는 게 전혀 안 생기죠. 만약에 유니버스 이외에 종목을 내가 누가 얘기해서 그냥 얼커덕 샀다.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 라는. 근데 그럼 계속 묻게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언제 돼? 라고. 그러면 그분은 싫어합니다. 그럼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꼭 관리하시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에 유난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야, 너만 알고 있어. 네. 야, 이거 내부자 정보인데. 이번에 이거 대박 난대. 이번에 승인 난대. 이런 정보들이 되게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네. 퍼져서 그런 기업들을 덜컥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조언해 주신 이 유니버스라는 기업의 리스트를 내 스스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투자 기준을 좀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기준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실적을 보고 이제 부채를 점검하고 뭐 밸류를 점검한 다음에 특정 기업 리스트를 쫙 뽑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들 중에 최근에 핫한 이슈 테마가 붙은 게 뭐지? 네. 그 다음에 차트가 좀 좋은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이제 선별하게 되는데 네. 저는 제약바이오도 이런 분석이 가능하구나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놀랍습니다. 이게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유니버스라는 게 있고, 그럼 유니버스에서는 계략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퀀트 방식으로 해서 매출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 그 다음에 이익이 나는지, 적자는 안 나는지, 재무구조, 부채 비율,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단 걸러서 한 200개에서 300개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유니버스는 그 유니버스인데, 그 다음번에 뭘 만드냐면 바이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바이리스트는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걸러진 거고, 얘네들은 정말 사볼 만한 기업들이야 라는 거를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 이 순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을 한 15종목이나 뭐 12종목 정도를 뽑아낸 게 이게 바로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요 모델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50%에서 60%는 카피를 해야 됩니다. 카피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엣지를 주면서 나머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큰 운용사들의 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유니버스를 걸러낼 때 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퀀트 방식 그냥 돌리거든요. 그럼 나와요. 그런데 그 제약바이오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전부 다 정성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노하우가 생기면은 보고 한 5분 안에 이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기술 수출했느냐? 이거는 당연히 뭐 뉴스 플로우.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이 있느냐? 그거는 현금 가용 연수는 뭐 몇 첨은 계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성,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 그러니까 유동자산에서 현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부채를 엄격하게 하려면 유동부채가 곧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그럼 유동부채를 그냥 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뭐 50억의 유동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동부채를 다 빼주는 건 굉장히 너무 엄격하죠. 일정 부분은 부채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 정도다. 그러면 25억이다. 그러면 25억을 빼요. 그럼 17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회사는 작년에 그 영업 손실이 얼마 났냐면 100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나눠주는 겁니다. 100억을 마이너스 100억을 밑에다 놓고 175억을 위에다 놔요. 그러면 1.75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는 보수적으로 한 계략적으로 1.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본 임상 데이터 관련한 거죠. 이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보시면서 그 이제 언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보시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지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